재계 전반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25년간 근무한 최고의 전문가는 긴급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보고서에는 한국이 단 1년 만에 일본이 30년에 걸쳐 축적한 핵 잠재력을 따라잡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은 현재 72시간 내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한국 역시 동일한 단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5위의 군사력과 세계 3대 제조국이라는 한국의 숨겨진 역량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전문가는 한국을 약소국으로 평가했지만 도대체 어떤 진실이 그의 인식을 180도 변화시킨 것일까요?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선 밀러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방부 산하의 저명한 싱크탱크에서 국제안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아시아 핵전략 및 군사동맹 분석을 전담하는 수석연구원으로서 이 분야에 발을 들인 지 25년이 흘렀습니다. 55의 나이에 저는 이 영역에서 가장 숙련된 전문가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저는 포토맥 강을 조망하는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책상 위에는 항상 전날 밤에 수신된 방대한 정보 보고서들이 쌓여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한의 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핵실험,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긴장 관계 등 전 세계의 안보 위협을 분석하는 것이 저의 일상 업무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컴퓨터를 켜고 밤사이 갱신된 위성사진과 다양한 데이터를 화면 가득 채우며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오직 숫자와 데이터를 통해서만 진실을 파악하고 신뢰하는 냉철한 분석가였습니다. 감정이나 직관이 아닌 팩트만을 믿었죠. 이라크 전쟁 당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제 동료 아더가 목숨을 잃은 후로 저는 더욱 냉철해졌습니다. 함께 10년을 일했던 아더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믿고 현장에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절대 신뢰하지 않자며 최소 3번 확인하고 4번 검토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저는 냉정한 분석만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한국은 저의 분석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북한과 대치하는 나라로서 저는 솔직히 한국을 그저 미국의 전략적 거점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저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 없이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는 약소국이라고 확신했으며 모든 데이터와 수치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군사비 지출 규모, 병력 수, 무기 체계를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은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서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 관점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 앞에서 한국은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매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지원을 간청했으며 우리의 전략 차산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게 보호를 구하는 국제 정치의 기본 원칙이라고 여겼습니다.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확성이었습니다. 잘못된 분석은 인명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에 저는 언제나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보다는 우세하지만 독자적인 안보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 능력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일본의 거센 항의에 직면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 동료들도 모두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회의에서 동아시아 정세를 논의할 때 한국은 언제나 변수, variable가 아닌 상수, constant였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면밀히 관찰해야 할 독립 변수였지만 한국은 우리가 통제하는 종속 변수에 불과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늘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귀결되었으며 그들은 결국 우리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저는 25년간 미국의 안보를 수호하고 동맹국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했다고 믿으며 이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표창장이 3개나 서랍에 있었습니다. 저는 2년 후 은퇴하여 아내 캐서린과 함께 플로리다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손자들에게 펜타곤에서 세계 정세를 분석하고 대통령 브리핑에 참석했던 화려한 경력담을 들려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저의 모든 확신이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낼 줄은 그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DC의 가을은 항상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국방부 건물 3층에 위치한 우리 부서는 두꺼운 방음벽과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미국의 안보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동아시아 팀은 총 12명으로 중국 전문가 4명, 일본 전문가 2명, 한반도 전문가 3명, 동남아시아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반도 팀을 총괄하며 북한의 핵 개발 상황 추적, 한국의 방위력 평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배치를 검토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매주 CIA와 NSA로부터 북한 지도부 동향, 미사일 발사 징후, 핵시설 위성 사진 등 기밀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평가는 일관적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으나 안보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 삼성과 현대 같은 세계적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군사적으로는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나라라는 결론을 내렸고 데이터는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한국군의 전력을 분석할 때마다 핵 억지력이 없고 미사일 방어 체계는 미국 기술에 의존하며 정보 능력은 제한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분석의 결론은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군내 식당에서 중국의 부상 억제, 북한 핵 위협 대응, 러시아 견제 등 세계 정세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기술 강국이며 핵 잠재력이 상당하여 언제든지 핵무기 제조가 가능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기술과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일본을 동맹임과 동시에 주에 깊게 감시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이었죠.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 우리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고 한국은 수용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한국이 요구할 때마다 우리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했으며 논의는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 즉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자연스러운 관계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자산을 제공하고 미국은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동맹의 본질이라고 생각했죠. 저의 인생은 예측 가능했으며 2년 후 은퇴하여 계획대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제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독립적인 국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변화의 조짐은 미세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미묘한 태도 변화, 방위 산업체들의 이례적인 수출 증가, 핵 관련 연구시설의 활동 증가 같은 작은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CIA 보고서에서 한국의 우라늄 농축 기술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이상한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나라로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 보고서는 한국이 고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구체적인 분석을 담고 있었는데 이는 핵무기 제조의 핵심 재료이므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중국 팀 책임자인 피터 톰은 한국이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최근 한국 외교관들의 움직임이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핵 정책에 대한 의견을 타진하는 등 예사롭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일본 팀의 엘라 사라는 더 직접적인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 외무성이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으며 한국이 핵 재처리 권한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비공식적으로 문의해 왔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조심스럽던 한국이 감히 그런 요구를 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계속 쌓였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체들의 수출액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으며 K9 자주포와 K2 전차,
FA-50 경전투기 등이 대규모로 수출되거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방산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위성 사진 분석에서는 한국의 특정 연구시설에서 야간에도 불이 켜져 있고 인원 출입이 빈번하며 특수 차량이 포착되는 등 활동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NSA로부터의 통신 감청 보고서 역시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 간의 통화 내용 중 핵 관련 단어들의 빈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일본 대사관은 세 번째 비공식 접촉을 요청하며 한국이 곧 중대한 발표를 할 것이니 미국이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더욱 긴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과민 반응이라고 여겼지만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25년간의 경험에서 나온 직감은 데이터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사는 회의에서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이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믿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날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여 컴퓨터를 켜자 한국 관련 속보라는 제목의 긴급 메일이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클릭하자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놀라운 발표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일본 수준까지 끌어올린 핵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 협상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협상 제안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한국의 의도를 분명히 밝힌 공개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을 구하는 위치에 머물지 않겠다는 메시지였죠. 책상 위에 전화가 울리고 상사로부터 즉시 회의실로 오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복대는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한 동료들이 황급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부서장의 브리핑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발표 내용과 전략적 의미를 딱딱한 목소리로 분석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는 격양된 어조로 미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긴급 전화가 왔으며 한국의 핵 야망을 막지 않으면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발표하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일본만큼 격양되지 않고 마치 예상했던 일처럼 차분한 어조였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대담하게 미국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피터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핵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부서장은 침묵 끝에 저를 바라봤고 저는 25년간 한반도를 담당해 온 전문가로서 답해야 했습니다. 저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며 이는 협상 전술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한국에 대한 이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나라였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한국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들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남아 지난 25년간의 보고서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놓친 신호가 있었는지 찾아보려 했고 서서히 제가 보고 싶었던 것만 봤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는 비상태세에 돌입했고 백악관 NSC의 긴급회의 소집 통보와 함께 국무부와 국방부가 공동 대응팀을 구성했으며 저도 그 팀에 포함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무부 차관보, 국방부 정책실장, CIA 동아시아 담당 국장 등 고위 관계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모였습니다. 국무부 차관보는 한국의 발표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CIA 국장은 한국이 실제로 독자적 핵 능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결정일 수 있으니 그들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핵무기 개발은 기술뿐 아니라 정치적 결단, 국제적 압박 감수, 경제 제재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 우라늄 보유량, 미사일 기술력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3대 제조국인 한국은 반도체,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80년 전에 개발된 핵무기 제조 기술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력이었습니다.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자체 우주 발사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ICBM을 만들 능력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분석 작업을 계속하며 동료들과 시나리오를 작성했고, 만약 한국이 결심한다면 핵무기 개발에 1년 이내, 준비된 상태라면 몇 개월이면 가능하다는 충격적인 답을 얻었습니다. 핵실험 역시 지하에서 하거나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었기에 실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25년간 믿어왔던 전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보호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었고 이미 스스로를 지킬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피터는 우리가 한국을 너무 얕잡아 봤던 것 같다고 말했고 저는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봤고 불편한 사실은 의도적으로 무시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문제는 워싱턴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긴급 분석팀의 책임자로 임명되어 한국의 핵 잠재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동원한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고농축 우라늄 생산 및 플루토늄 추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핵탄두 설계는 한국의 공학 수준을 고려할 때 큰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제조 능력은 정밀 가공 기술과 설비, 인력까지 완벽하여 정치적 결단만 있다면 유사시 72시간 내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상사에게 제출하며 한국의 핵 잠재력은 맥스 단계로 봐야 하며 이는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과 다를 바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 내용을 발표했을 때 장성들과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모두 가능하며 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일본과 비교하자고 했을 때 저는 일본이 30년에 걸쳐 축적한 핵 잠재력을 한국은 불과 몇 년 만에 따라잡았고 어쩌면 이미 추월했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회의실은 술렁거렸습니다. 일본 대사관에서는 대사가 직접 국방부를 방문하여 한국의 핵 능력 확대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격양된 어조로 주장했지만 저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동아시아 안보가 아니라 자신들의 우위가 무너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중국도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을 압박했지만 한국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한국 언론을 모니터링한 결과 한국 국민의 80% 이상이 정부의 독자 핵 능력 확보 정책을 지지하고 있었고 이는 국민적 합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결정을 내렸고 국민이 지지하며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강압이 아닌 대화로 한국을 설득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협상팀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한국 측 국가안보실 차장 및 외교부 국장과 첫 비공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우리 측은 북한의 위협을 이해하지만 핵 능력 확대는 지역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한국 측 대표는 70년 넘게 미국을 신뢰했지만은 세상이 변했으며 한국도 독자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저는 미국의 해구산 신뢰성 등을 강조하며 한국은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한국 측 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미국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핵을 쓸 때 미국이 정말로 자국 도시의 위험을 감수하며 한국을 위해 핵 보복을 할 것인가 라고 물었는데 저는 그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답할 수 없었습니다.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감축, 최신 무기 판매 등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국장은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버차이며 한국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선의에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과거의 한국 외교관들과는 확연히 달랐으며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회의 후 한국 측 대표가 제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우리는 여전히 동맹이지만 이제는 평등한 동맹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협상 실패 후 며칠 동안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25년간 쌓아온 전문성이 과연 의미가 있었는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인지 끊임없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라크에서 죽은 동료 아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제 판단은 틀렸었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한국을 약소국으로 규정하며 그 전제를 확인하는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닌지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 후배 분석가인 마이클 정 제임스 킴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털어놓자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우리 부서의 한국 분석이 편향되어 있었으며 한국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봤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강한 자부심과 독립적인 민족인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제가 간과했던 진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이클은 서류 가방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모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완전한 폐허에서 시작하여 5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과정을 설명하며 이는 단순한 원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 덕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항제철, 반도체 산업, 조선업 등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그들은 해냈습니다. 마이클은 한국인의 높은 교육열과 IMF 외환 위기 때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금을 모았던 금 모으기 운동을 언급하며 한국인들은 위기 앞에서 당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선배님, 한국을 숫자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한국은 숫자 이상입니다. 그들의 역사, 문화, 정신을 이해해야 그들이 왜 핵능력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저는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마이클은 두 문화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고 저는 그의 도움으로 편견을 버리고 한국을 제대로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며 한국을 숫자가 아닌 이야기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상사를 찾아가 방위산업체와 연구소를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실제 능력을 확인하는 현지 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상사는 민감한 시기에 조사가 적절한지 망설였지만 저는 바로 지금이야말로 한국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시점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상사의 허락을 받았고 마이클 정을 동행자로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간 서울, 대전, 창원, 거제를 돌아보며 현대중공업, 한화미사일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을 방문하는 빡빡한 일정을 세웠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답변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투명하게 보여줄 테니 와서 직접 확인하라고 환영했습니다. 사전 검토 결과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며 조선 기술력으로 잠수함 독자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미사일 기술력과 원자력 발전소 수출 능력까지 갖춘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결론이 명확해졌습니다. 오직 정치적 결단만 남아 있었습니다. 4월에 따뜻한 서울, 인천 공항에 도착한 저는 최첨단 시설에 압도당했습니다. 경기도의 K9 자주포 생산 공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거대한 생산 라인과 로봇 인간의 완벽한 조화에 숨이 막혔습니다. 안내를 맡은 이사는 연간 100대 이상 생산 능력과 전 세계 수출 현황을 설명하며 자주포의 정밀한 가공과 세련된 설계는 예술품에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연구개발센터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고 핵심 기술은 모두 자체 개발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오후에 방문한 미사일 연구소는 보안이 삼엄했고 연구소장은 한국의 미사일 개발 역사를 설명하며 현재 탄도, 순항, 대공 미사일을 모두 자체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발사 영상에서 1베네트르 이내의 오차 범위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정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사거리 연장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묻자 연구소장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의미심장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 능력이 있었고 다만 국제 협약 때문에 자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워싱턴 본부에서 즉시 귀국하라는 긴급 전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상사는 일본의 강력한 항의 때문에 국무부에서 조사 중단 명령이 내려왔다고 차갑게 통보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객관적인 조사가 정치적 압력으로 중단될 수 없다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백악관 NSC에서도 한국 핵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진실보다 외교 관계가 우선이라는 노골적인 정치 개입에 저는 분노했습니다.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명령을 따르고 안전한 은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추구할 것인가? 새벽 3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귀국 명령을 어기고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마이클 정도 남아서 함께 진실을 찾겠다고 동참했습니다. 남은 일정을 개인 자격으로 소화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조선소 방문을 통해 저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동일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의 박사는 핵연료 주기의 모든 단계를 이해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핵무기 제조는 어렵지 않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결정만 내리면 1년 안에 가능합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조선소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도 만들 수 있지만 국제관계상 재래식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방문을 마친 저는 한국이 핵 잠재력 맥스 단계를 넘어섰으며 사실상 정치적 선언만 하지 않았을 뿐 핵무기 보유국과 다름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25년 경력의 집대성이자 동시에 경력을 끝낼 수도 있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독자적 핵 능력을 확보할 모든 조건을 갖추었으니 미국은 이를 인정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책 제안에 한국에게 일본 수준의 핵 재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이를 거부하면 한국은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이기에 우리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이 낫다고 포함시켰습니다. 아내 캐서린에게 전화를 걸어 명령을 어긴 사실을 설명했고 그녀는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세요. 저는 당신을 믿어요. 라고 말해주어 힘을 얻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상사를 찾아가 명령을 어긴 이유가 진실을 찾기 위함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라며 보고서를 건넸고 상사는 읽는 내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가 일본을 발광하게 하고 국무부를 난리나게 할 매우 민감한 사안임을 경고했지만 저는 진실은 진실이라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부 브리핑에서 저는 단상에 서서 한국의 제조업 능력, 원자력 기술, 미사일 개발 현황을 현장 증거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유사시 72시간 내 핵무기 생산 가능성이 확인되자 회의실은 격론에 휩싸였습니다. 한 장성은 한국의 핵 야망을 인정하는 것이라 반대했지만 다른 참모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차관은 대통령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저의 분석이 타당하며 한국을 재평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최종 발언을 했습니다. 한 달 후 백악관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수준까지 핵 재처리 권한 확대 협상을 조건부로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역사적인 결정이었고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적 안보 능력 확보의 첫걸음이라며 열광했습니다. 일본은 30년간 쌓아온 핵 잠재력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진 것에 패닉 상태였으며 중국은 침묵했습니다.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방위산업 주식이 폭등했으며 국제 언론은 일제히 한국의 부상과 동아시아 세력 균형의 변화를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고 평가했으며 모두 한국의 능력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K9 자주포와 K2 전차, FA-50 전투기 등의 주문이 쇄도했고 네이토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며 유럽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며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닌 평등한 파트너십으로 재정립되었고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제 보고서가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한국의 외교적 위상은 급격히 높아져 G7 정상회의에 초청되었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출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방산 수출 증가로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창출되었고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방위 산업으로 몰리면서 국가 안보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느꼈고 국민 의식 또한 스스로 안보를 지킨다는 방향으로 달라졌습니다. 한일 관계도 한국이 대등하거나 약간 앞서는 관계로 미묘하게 변했으며 중국 역시 압박 대신 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흘렀고 저는 더 이상 데이터만 보던 냉정한 분석가가 아닌 사람을 보는 전략가로 변화했습니다. 저는 국방부에서 명예롭게 은퇴했고 마지막 1년간 후배들에게 편견 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를 가르쳤습니다. 은퇴식에서 국방부 장관은 저의 용기 있는 분석이 미국의 대한국 정책을 바꿨다며 역사에 남을 업적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아내 캐서린과 함께 다시 서울을 방문했고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한미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서울 거리에서 저는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한국인들의 표정을 보며 이 나라가 정말로 달라졌음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한국이 기적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단련된 생존 본능, 불가능을 거부하는 의지, 그리고 당열력의 폭발적인 결과였습니다. 지금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닌 스스로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5위 군사력, 핵참제력, 맥스 국가, 이것이 오늘의 한국입니다. 저는 25년간 틀렸습니다. 한국을 약한 나라로 평가했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법을 아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앞에 겸손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 저는 이선 밀러입니다. 25년간 한국을 몰랐던 사람이 1년 만에 한국의 진정한 친구가 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편견을 깨고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실을 객관적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불가능은 없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습니다.